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직 처음 보는 것처럼 보죠? 자,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여러분들 국가직 구급 행정 기출문제 해설 특강입니다. 근데 전체를 봤을 때 작년보다 좀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작년에 워낙 쉬웠다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작년 좀 심했었죠. 사실은 평균이 70점이 넘었으니까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되면서 불리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작년보다는 좀 점점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학원에서 몇 점 내려갈 것 같은데 물어보던데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제가 말해줬습니다. 한 5점쯤 내려갈 것 같다. 5점. 그래서 그 5점 평균 5점 내려가면 그게 적응이 아니죠. 큰 겁니다. 사실은 했을 때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서 냈는 문제 한 2문제 정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내용은 쉬운데 시간이 급할 때 좀 풀지 못할 문제, 풀지 못한다기보다는 자 자료 앞에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풀지 못한다기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몇 가지 있었죠. 박스형 문제가 있어서 찾아서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문제가 있어서 조금 힘들기도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경합성과 배제성을 고려할 때 공공재에 가장 가까운 것.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그죠? 공유제가 아니고 공공재. 어떤 학생이 공유제인 줄 알고 풀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험 치고 와서. 자, 공공재는 뭐가 없고 뭐가 없는 거? 경합성이 없고 배제성이 없는 거죠. 내가 소비해도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제한을 받지 않고 또, 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적발도 힘들고 또 여러분들 제외시키기도 힘든 겁니다. 뭐 그런데 3번에 등대가 그렇죠. 등대는 생각해보면 등대의 불빛을 내가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못 보지 않는 거고 경합성이 없거나 약하고 또 돈을 안 냈다고 해서 너 보지 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죠. 따라서 이런 자료를 공공재라 그런다. 자, 그 밑에 표가 있는데 표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2&2 수업 들었던 사람들 서브노트 1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서브노트 1페이지 그죠? 그 표가 이렇게 있었죠. 왜 그런 표정을 쳐다보죠? 언제 이러면서 쳐다보는 건가요? 자, 서브노트 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제도가 나와있죠. 그 표에서 오른쪽 밑에 제일 기퉁에 있네. 국방 있고 그 국방 발음이 뭐? 등대. TV방송, 그 TV방송 뭐? 공중파 방송이죠. 케이블 TV는 오른쪽 제일 위에 끝에 기퉁에 있습니다. 케이블 TV는 여러분들, 거기 뭐 배제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는 요금제라 그러고 공중파 TV는, 공공재라 그럽니다. 그리고 외교 서비스, 치안 서비스 이런 것들이 공공재들 아시죠?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면 일반 국립도서관, 자 국립도서관에 공짜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배제성은 없거나 약합니다. 그런데 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내가 못 앉죠. 그러니까 뭐는 있다 경합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다 여러분들 이거는 공유제에 가깝다 따져보니까. 그 다음에 고속도로 서비스는 뭐라 그랬어요? 요금제라 그랬죠. 전기, 가스 서비스가 더불어서. 이렇게 외우라 그랬는데, 전기, 요금, 가스 요금, 고속도로 요금, 이렇게. 그죠? 자, 고속도로는 잘 소통되고 있는 고속도로. 즉, 혼잡하지 않은 고속도로 생각합니다. 혼잡하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운전에 별로 지장받지 않습니다. 경합성이 없거나 약하죠. 그런데 고속도로는 뭐 유료입니다. 돈을 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이거는 뭐 요금제. 그리고 올림픽 주 경기장 무슨 경기를 한다 그랬을 때 생각해보면 내가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앉을 자리가 줄어듭니다. 경합성이 있죠. 그리고 돈 안 내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뭐 민간제가 가깝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관료제 여러 병영상 중에서 과잉동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과잉동조. 수단에 집착하는 태도죠. 그죠? 수단에 집착. 자, 관료제에서 여러분들 강조하는 게 뭐죠? 법이나 규칙에 대한 지배입니다. 근데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목표는 아니죠. 근데 행정 목표가 이렇게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단이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이 수단에 바로 여러분들 규칙이나 절차, 법 이런 것들이 있죠. 말 그대로 수단입니다. 근데 관료들은 일을 하다 보면 여기에 집착하는 게 아주 많다. 그래서 집착해서 목표와 수단 사이 우선순위를 이렇게 뒤바뀌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요 수단에 집착하는 태도를 과잉동조라 그러고 그래서 요렇게 우선이 바뀌는 걸 뭐라 그랬어요? 목표 전환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1번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마련된 규정이나 절차에 집착함으로써 이게 바로 과잉동조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수단이 목표를 압도해버리는 거 여러분들 과잉동조 그로 인한 목표 전환입니다. 나머지는 뭔데? 2번 세분화된 특정 업무에서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지만 그 밖의 업무에 대해서는 문제 안이 되는 것. 분업을 강조하기 때문에 직원들 한 가지만 하죠. 한 가지만 계속 하니까 뭐가 돼요? 하나밖에 모르고 바보가 된다. 전문화된 무능현상, 훈련된 무능현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훈련된 무능현상. 분업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3은 다양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둔감하고 조직 목표에 대한 혁신에 적극적으로 저항한다. 여러분들
관료들은 뭐 변화에 저항한다. 변동에 대한 저항이죠. 관료들은 변동에 대한 저항. 자, 변화가 있으면 혹시 자기가 잘릴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거의 변화를 싫어한다. 관료들은. 변동에 대한 저항.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나 부서만 생각하고 다른 기관이나 부서를 배려하지 않는 거. 뭐라 그러죠? 할거주의. 다른 말로 국지주의. 아시죠? 이것도 역시 분업을 강조하고 개청에 따라 움직이니까 위로만 쳐다본다. 옆으로 안 본다. 옆으로 안 본다. 그죠? 할거주의라 그럽니다. 자기가 소속해 부서 입장만 강조하는 거. 할거주의.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쉽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행정, 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건 하면 고맙죠. 그죠?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에 정보 공개청을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원칙은 문서지만 그게 여의치 못하면 말로 할 수도 있고 뭐 전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맞는데 그 말은 맞는데 끝에가 틀렸죠. 외국인도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모든 국민이 청구권자고 그리고 또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나머지 1번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그죠? 공개하니까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거죠. 국정을. 여러분들 2번에 새로 도입된 거죠. 사실 혹시나 보면 시험에 나올까봐 법령 개정 사항들을 공부했었는데 요거 딸랑 보기 하나에 나왔습니다. 그죠? 보기 하나만 나왔죠. 이게 뭐예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 전자적 형태 정보 중에서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 정보 없더라도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걸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행정정보의 원문 공개입니다. 원문을 공개해서 알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청구 안 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런 제도는 도입했지만 정부에서는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지 않을까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해놓은 게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자, 이거는 뭘까요? 행정에 관심 있나 본데 보니까 3번 정보의 공개나 우선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실비에 보인해서 청구인이 행정기관 아니고 공개를 하달라 청구한 사람의 비용은 부담한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거 틀린 거. 정답은 3번이죠. 3번에 신고전적 조직 이론은 인간의 조직 내 사회적 관계와 더불어서 사회적 관계 강조가 맞는데 이거는 맞는데 그죠? T가 틀렸죠. 조직과 환경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조직과 환경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현대적 조직 이론. 혹시 이 말은 맞나요? 신고전적 조직 이론에서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다. 그 말은 맞습니다. 관심이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아직까지 주된 증거가 뭐였다? 내부 문제였다. 그래서 대체로 폐쇄적 이론으로 분류가 되죠. 자, 신고전 이론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은 뭐다? 현대적 조직 이론이다. 그 페이지도 명시해놨으니까 찾아보면 되겠고, 나머지 1번 고전적 조직 이론에서는 조직 내부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그렇죠. 내부에서 효율성, 능력성을 추구하자는 것. 2번 신고전 이론은 인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이 행태론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고전적 이론들은 뭐였기 때문에 구조중심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이제 인간을 강조하는 행태론이 신고전이 나타나서 여러분들, 신고전이 나타나서 인간의 행태를 연구하는 행태론 발달에 도움이 되었다. 맞습니다. 4번 현대적 조직 이론은 동태적이고 유기적인 조직을 상정하고, 맞죠? 여러분들 환경 변화가 심하고 복잡한 이런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 발전을 중시해 왔다. 그렇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럼 5번 전자정보 구현에 따른 기대 효용으로 거리가 먼 것. 정답은 2번입니다. 전자화된 전자정보를 부담으로써 정보 집중을 통한 신속하고 집권적 의사결정이 아니고 정책결정이 아니고 정보 공유가 가능해요. 그죠? 공유가 가능하죠. 우리 딸내미가 공유가 좋다 그래가지고 그죠? 공유를 통한 집권 아니고 분권적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가능하다. 2번 틀렸습니다. 1번 정보의 공개와 상호작용을 통한 행정 신뢰성 확보. 여러분들 자, 정보를 공개하니까 그거 보고 믿을 수 있겠구나. 신뢰성 확보.
3.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성 제고. 그렇죠? 뭐 정보의 공동이용 그리고 가능하고 또 여러분들 전자결제 이런 것도 가능해서 효율성 내지 능력이 높아지겠다. 그리고 시민들에 대해서 동그라미 4번 정보에 대한 시민 접근성 강화, 정보 민주주의 실현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해서 알아볼 수 있다. 정보 민주주의 실현 또는 보편적 서비스 구현 이런 것들입니다. 정답 2번. 그 다음에 6번.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 쉽습니다. 정답 1번이죠. 1번에. 자, 보충성 원칙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처리해 곤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반대로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 보충성 원칙은 중앙정부를 지방정부가 보충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지방정부를 중앙정부가 보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누면 세분화시키면 그런 거죠. 기초단체에 맡겨보고 못하면 광역단체로 가고 여기서도 못하면 뭐 어떻게 하자? 국가나 중앙으로 가자 이런 거였죠. 중앙정부 해보고 못하면 지방정부로 가는 게 아니고 그죠? 지방에서 해보고 못하면 뭐 중앙에 하자 그런 거였습니다.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1번. 그럼 2번. 자치권은 법적 실체 간의 권한 배분 관계에서 배제된 개념으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간을 시킨 그런 결과이다. 원래부터 지방정부에 자치권이 도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데? 단체 자치 전통이 강해서 여러분들 저걸 뭐라 그러죠? 전례권설. 그 중에서도 제도적 보장설이라 그럽니다. 고유권설이 아니고 여러분들 자치권에서 우리나라 통설은 뭐다? 전례권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도적 보장설이다. 그렇죠? 자치권이 원래부터 지방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국가가 준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3번에 적절한 재원 조치 없는 사무의 이 지방량은 자치권을 오히려 제약하는 문제를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 배분하고 재원 배분이 일치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일 나누어 준 거하고 돈 나누어 준 게 일치하지 않는다. 일은 많이 나눠주면서 돈을 안 주니까 결국 뭐 돈을 중앙정부가 지고 있으니까 지방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4번 사무 처리에 필요한 법규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표권에 대해서 제약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뭐다 여러분들?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법규를 정합니다.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자, 역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이번에 여러분들 문제 특징 중에 하나가 옳은 거 고르는 게 많다는 겁니다. 절반 이상 옳은 거 고르는 거죠. 틀린 거 고르는 게 아니고. 이러면 아는 문제 틀린 경우가 생깁니다. 아는 문제도. 우리가 흔히 무의식적으로 틀리는 고르는 경우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뭐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를 틀린 경우도 있겠습니다. 보니까. 옳은 거 고르는 게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했었습니다. 타당한 거 옳은 거 고르라 그러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문제 풀 때. 정답은 4번입니다. 티귿, 리얼은 맞고 기억, 리얼은 틀렸다는 얘기죠. 틀린 거 보면 기억의 역관주의는 실적 이외의 요인을 고려해서 이 말은 맞죠. 이면 방식으로서 정책 요인 여기가 맞습니다. 혈연지연 자 혈연지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혈연지연 등을 고려하면서 뭐다 여러분들? 정실주의 물론 시험을 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은 것을 보는 경우도 있죠. 정실주의, 역관주의를. 그런데 구분하면 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요소, 혈연지연, 개인적인 요소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은 정실주의고 정치적 요인, 당파성 강조하는 것보다 역관주의다. 그렇죠? 리언의 역관주의는 정실 일명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고 초기부터 민주주의 실천을 거리가 멀었다. 이게 결정이 틀렸죠. 그죠? 자, 역관주의는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도입한 거다. 민주주의 확보에 도움이 된다. 뭐는? 역관주의는 국민들이 여러분들 특정 정당에 어떤 정책을 맡겼다가 그죠? 표를 많이 몰아줘서 잘하면 놔주고 못하면 바꾸고 싶죠. 못했을 때 바꿀 수 있는 것이 역관주의라고 했습니다. 뭐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따라서 국민들의 뜻에 맞는 정치 행정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여러분들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즉 역관주의는 정치 지도자의 국정 지도력을 강화함으로써 리더십 강화죠. 공공정책 실현을 용이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자기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공무원을 임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거죠. 공무원들의 신분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자르는 거지 뭐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실적주의는 정책 중립에 집착해서 인사행정을 소극화, 형식화시켰다. 정책 중립이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는 아니죠. 너무 저런 걸 강조하니까 인상의 소극성을 초래했다. 미엄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료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적주의는 국민의 관료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틀렸네요,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보니까 실적주의는 신분보장, 지나친 신분보장으로 대응성을 뭐 여러분들 저해한다. 저하시킨다. 저하시킨다. 신분을 설정하면 국민들이 뭐라 그래도 말 듣지 않는다. 그런 얘기 있었죠. 왜? 잘릴 염려가 없기 때문에. 잘릴 염려가 없어서. 그러니까 대응성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대응성을 말하면,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인사 제도들 중에 대응성 높아지는 거 뭐? 역관주의. 그리고 대표 관료제. 주의하는 것은 실적주의, 그리고 직업공무원제. 그죠? 신분보장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신분보장이 되는 실적주의나 특히 더 철저한 직업공무원제는 대응성을 저해하고 역관주의나 대표 관리제는 대응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 8번. 자, 정책 문제 구조와 기법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답답하죠, 그죠? 왜 답답한데요? 내용은 아는데, 읽을 게 많으니까, 그죠?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행정 문제가 마지막에 편철되어 있어서 마지막에 푸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도 없는데 저런 거 나오면 답답합니다, 그죠? 당황스럽고 막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내용은 알아도 틀릴 수 있습니다. 행정 과목을 마지막에 풀었다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까봐 여러분들, 이건 그게 아니네. 순서 딱 맞춰놓은 게 있던데 보니까. 자, 박사님, 정책 문제와 관련 여러 구조화되지 않은 여러 가설들을, 자, 가설 또는 가정들을 창의적 통합, 이건 아마 바로 할 수 있는데, 그죠? 가설, 가정, 관점이 일치되지 않으면 문제를 정해 놓아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따라서 그런 통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으로서 이전에 건의된 정책부터 분석한다. 이거 뭐라 그랬죠? 가정 분석, 가정, 관점의 일치를 도모하는 것, 가정 분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간접적이고 불확실한 원인 얘기라면 바로 할 수 있는데, 그죠? 원인으로서 차점 확실한 원인을 차례로 확인하는 그런 기법으로서 인과관계 파악을 최대 목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 문제가 있으면 원인들이 있을 텐데, 그 원인들 중에서 먼 것도 있고 가까운 것도 있다. 그 차례로 확인해 나가는 거 뭐라 그랬죠? 계층. 원인의 계층. 그런 얘기 적었었죠. 계층 분석을 그랬을 때, 이 계층은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조직의 계층이 아니고 원인의 계층이다. 원인 중에 멀고 추상적이고 가깝고 구체적 의미 있는 것들 찾아나가는 것, 계층 분석. 그 다음에 T가 정책 문제 존속 기간, 그리고 형성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된 기법으로서 포와 표본 추출을 통해서 이해 당사자들을 선정한다. 제일 끝에만 중요하죠. 관련 이해 당사자 다 찾아내는 거. 뭐라 그랬죠? 빠뜨리면 안 된다. 다 찾아내자. 관련되는 이해 당사자들을 여러분들 경계를 명확히 하자. 경계 분석. 경계는 바로 문제의 경계라 그랬습니다. 관련되는 사람들 문제 다 찾아내는 다 포함시켜라. 경계 분석. 그럼 리얼의 문제 상황을 정의하기 위해서 당면 문제를 그 구성, 분해하는 바로 할 수 있는데, 분해하는 거 나누는 거죠. 분류인데 분류죠. 분해하는 기법으로서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추상적인 정책 문제를 구체적인 요소도 구분하는 거. 자, 여러분들, 분류해서 문제 구성 요소 식별하는 거. 분류 분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찾아보면 다 그 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마 시간이 급박하면 저런 문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시간이 없어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료 확인하시고. 자, 9번에 기획재정부에서 국가 재정 규모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중앙정부 총지출, 산출 방식이 옳은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표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총지출은 따져보면 수입 측면에서 뭐가 있고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 거래한 것들 빼고, 내부거래, 보증거래 빼고, 지출 측면에서는 경상적 지출이 있고 자본 지출이 있고 또 융자 지출이 있는데, 아시죠 여러분들? 경상 지출, 매년 발생하는 일상적 지출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것. 자본적 지출은 여러분들 비반복적이고 장기적과 가져오는 거였죠. 그리고 융자해 주는 것도 일종의 지출이다. 돈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론상으로 저렇게 지출을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수입 측면, 그런 지출 측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를 물어봤어요. 그죠? 기획재정부에서 말하는 중앙정부 총지출은 뭐다? 사물에 있는 경상지출, 자본지출, 융자지출 합친 걸 말한다. 수입 측면에 따지는 게 아니고 지출 측면에 따져서 총지출, 저렇게 말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10번. 정부 규제 또는 행정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됐습니다. 옳은 것만.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면 기업과 리얼이 틀렸다는 얘기잖아. 기업과 틀린 거 먼저 보면 기업. 정부 규제는 파생적 외부효과를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다. 틀렸죠. 자, 여러분들 파생적 외부효과는 뭐였죠? 정부의 개입이나 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작용, 단점 이런 거였습니다. 얘기지 못하는 단점 이런 거였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 자, 그러한 파생적 외부효과를 가져오는 게 뭔데? 정부 규제나 정부 정책입니다. 그래서, 자, 정부 규제는, 정부 정책은 파생적 외부 효과의 원인이죠, 여러분들.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원인이고, 그것이 또 정부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리얼은, 자, 시장 유인적 규제는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시장 유인적 규제, 뭐, 부담금 매기고 인센티브 주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장 유인적 규제는 규제 효과를 담보할 수 없고, 일단 장점이 있는 게 아니고, 없고,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주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명령 지적 규제, 직접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둘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규제가 담보할 수 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담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여러분들,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 부담 주는 단점이 있다. 시장 유인적 규제죠. 간접적 규제입니다. 간접적 규제는. 나머지, 니은, 경제적 규제에서는 피규제 산업에 의한 규제기관의 포획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포획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들. 규제 받는 기업이 규제기관을 그한테 뭐 로비해서 돈 갖다 주는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포로가 됐을 때 포획 현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리플리 프랭클린 아시죠? 규제를 어떻게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나눴습니다. 매번 했던 거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1번 문제는 좀 당황스러운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런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합격하고 나서 문제인데, 그죠? 제가 면접특 강대 하는 겁니다. 면접특 강대, 그죠? 면접에 가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저기 시험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거, 면접도 행정학과 관련성이 있구나, 그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도 일종의 시험입니다. 면접 시험 통과하지 못하면 합격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면접에서는 5가지 요소를 측정하는데 그 뒤에 자료에 있는 것처럼 1, 2, 3, 4, 5. 자, 미리 알아두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면접 갈 거니까. 혹시나 합격하면, 혹시나 아니고 꼭 합격하면. 1번 공무원으로서 정신 자세. 2번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3번 의사 표현의 정확성, 그리고 논리성, 그리고 예의, 품행, 성실성, 그리고 창의력, 의지력, 거기 발전 가능성, 이런 것을 측정합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고요.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거지. 저 5가지를 여러분들 상중하로 평정합니다. 상중하로. 상 3점이고요. 중 2점이고, 그리고 하 1점입니다. 이렇게 평정하죠. 그래서 올해부터 면접이 좀 바뀌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수 등급을 받고 보통 등급을 받고 미흡 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각각의 요소를 평가해서 여러분들 우수 등급 받으면 합격입니다. 필기점수 꼴찌라도. 그래서 우수는 요거를 전부 다 5가지를 전부 다 상해 등급을 받은 겁니다. 그죠? 미흡은 다 하를 맞은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필기시험 1등이라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혹시나 억울하게 떨어지거나 여러분들 터무니없이 붙어질 사람이 있을까봐 또 심층 면접이 됩니다. 이 사람들 면접 2번 합니다. 2번 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여러분들? 자, 너무 잘해도 2번 하고요. 너무 못해도 2번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승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진짜로 이것저것 볼 것 무조건 합격시킬 사람인지 다시 한번 해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거는 진짜로 떨어지고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다시 한번 해본다는 거지. 근데 아마 5가지를 다 상 받기도 힘들고요. 5가지 다 하 받기도 힘듭니다, 사실은.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이 여기에 해당될 거다, 여기. 그러니까 심층 면접 결과도 우수와 미흡으로 나오면 우수인 사람 무조건 합격입니다. 다른 필요 없이 필기시험 꼴찌라도 합격이고요. 여기에 해당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고요. 1등이라도 떨어지는 거고요. 근데 보통 이게 해당될 건데 여기에서 해당되는 그 선발 예정 인원수만큼 뭐 합격을 발표하는 거지. 그죠? 여기 합격자 안 들어간 사람 뭐가 되는데 우리 뭐 대학교 예비 후보처럼 그렇게 됩니다. 후보. 그러고 있다가 요 사람들 중에 뭐 다른 시험 합격해서 가거나 아니면은 등록 안 했을 경우에 추가 합격자 발표 대상이 됩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무조건 떨어진 거고. 그래서 합격해서 꼭 면접 특강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죠?
면접 때 하는 건데 시험에 나왔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직장인으로서의 대인관계 능력은 좀 측정이 힘들죠, 사실은 면접에서. 그래서 저런 것들은 그 요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2번.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 속성이라 보기 어려운 것은 경영 그리고 행정, 경영 그리고 행정. 그리고 잠깐만요. 저런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행정책이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대비하는데요? 여러분들 저런 걸 알기 위해서 온갖 법령 제도 다 뒤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 저런 거 얼토당토하는 거 저런 거죠. 저거에 목숨 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들이 다 맞추는 거 내가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남들은 다 맞추는 내가 틀리면 그거 떨어지는 거지. 요런 문제를 하나 맞춰서 붙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죠? (12번에)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 속성이라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은 4번이죠. 행정은 효과적인 무엇을 위해서 관리성이 강합니다. 관리성. 자, 관리성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관리 기술이 유사하다 그랬죠, 여러분들. 관리 업무가 있고 관리 기술이 유사합니다. 저거는 행정과 경영의 여러분들 차이점이 아니고 뭐다? 공통점이다, 공통점. 부차점이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죠? 1번. 행정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2번. 행정은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기업은 경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내면 많이 서비스 해주고 적게 내면 적게 해주고 안 내면 안 해주죠. 행정은 평등하게 해야 되는데. 3번. 행정 조직의 구성원은 원칙상 법령에서 신분이 보장된다. 그렇죠? 본인이 법을 어기지 않는 잘리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신분 보장이 철저하죠.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 여러분들 예산 관련 제도들 중에서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른 것은 아주 쉽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1번, 2번, 3번은 뭐고? 예산 집행상 신축성 유지 방안이고 4번은 통제 방안이죠. 그런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다고 이게 무슨 뜻인지 거의 뭐를 물어보는지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럼 보기를 보고 얼른 확인해야 되지. 보니까 1번 예비비 총액 계상 예산, 2번 이율과 계속비, 3번 이용과 전용 보니까 다 신축성 유지 방안이고 배정과 재배정의 대표적인 통제 방안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배정, 재배정이 어쩌면 통제 방안 중에 제일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데 그리고 제일 쉬운데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게 구분하는 문제로서. 그 다음에 14번. 자, 정책 결정 모형 중에서 점정 모형을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로 적절히 못한 것. 점정 모형, 여러분들. 조금씩 증가시키거나 향상시키고 또 고치는 거죠. 자, 머린드 블룸. 와일드스키. 이런 사람들이 정한 것으로서 아시죠? 현실을 긍정하고 약간 향상 또는 수정. 여기서 말해 답은 나왔는데 쇄신적이지 않다, 그죠? 그래서 정책을 말하면 기존 정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식으로 결정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정치적 합리성이다. 정치적 합리성. 그렇기 때문에 분석이나 계산보다는 조정, 타협, 협상, 흥정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타협이나 협상이 잘 될 수 있는 사회, 다원주의 사회에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원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하여튼 정책 결정 모형 중에서 점정 모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출제됩니다. 물론 다른 게 출제된 경우도 있긴 있지만. 자, 보시면 정답 2번이죠. 정책 쇄신성. 자, 쇄신성 저해입니다. 조금씩 고치니까 쇄신이 안 됩니다. 그죠? 정책 쇄신성은 굳이 말하면 합리 모형과 관련성이 있겠죠. 다 검토하는.
나머지 1번 정치적 실현 가능성 강조하는 거 점정 모형. 3번 매몰벽 인정하는 거죠. 점정 모형은. 매몰벽 무시하는 게 뭐고? 합리 모형이고. 제한적 합리성은 직접적으로는 만족 모형 내용인데 그건 아시죠? 만족 모형은 제한적 합리성을 점정 모형에서 뭐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정답 2번이었습니다. 15번. 2014년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유형의 중앙인사기관이 갖는 특성으로 적절한 것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유형의 중앙인사기관 뭔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현재 중앙인사기관 어디를 말하죠? 우리나라 현재 중앙인사기관. 여러분 시험을 어디서 치죠? 안행부에서 칩니다. 그죠? 안전행정부. 이번 사고 때문에 요 안전이라는 말이 부끄럽게 됐습니다. 그죠? 부끄럽게 됐습니다. 진짜. 이름을 바꾼 그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거의 대책을, 그죠? 대책을 또 그게 대응을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서 하여튼 뭐 그래도 딱 알 수 있죠. 이름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여튼 간에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은 뭐? 안전행정부입니다. 안행부입니다. 여기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죠. 그 내용상 특징은 뭔데요? 내용은 뭔데요? 이게 뭔데? 비독립 단독형이라는 얘기죠. 독립된 기관 아니다. 비독립이고 여러분들 합의제가 아닙니다. 행안부 장관 한 명이죠. 안행부 장관 한 명입니다. 단독형입니다. 여기에 따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이 맞죠? 인사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뭐에 비해서? 합의제에 비해서. 그죠? 혼자만 결정을 빨리 결정할 수 있다. 또 뒤에 책임수도 명확하다. 잘못하면 뭐 안행부 장관이 책임져라 그런 얘기죠. 위원회제면 합의제면 여러 위원들이 있으니까 뭐 책임을 떠넘기고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단독형이니까 혼자 책임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어떤가요? 이번에 행정수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이번은 맞습니다. D가 틀렸습니다. 인사상의 공정성 확보가 용이, 이거는 곤란합니다. 곤란. 인사상 공정성 확보 용이한 것은 합의제입니다. 합의제. 그죠? 여러 골고루 참여시켜서. 합의제. 독립 합의제는 공정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3. 복수 위원들 간의 합의에 의한 결정을 측정을 한다. 틀렸죠. 이거는 저는 독립 합의형에서 나타난 특징이고, 그 다음에 4번에 1883년 펜들턴법에 의해서 상선 미국 연방인사기구가 이 유형에 속한다. 이거 뭐? 독립 합의형. 정답은 1번이었고, 그 다음에 16번. 정책 의제 설정과 관련된 이론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시간이 급박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 보면 기억, 니언트가 그것부터 먼저 봐야 되겠네. 기억. 자, 조직의 주의 집중력 한계가 있다. 주의 집중력이나 인지 능력상 한계가 있다. 뭐죠? 사이먼의 만족 모형이죠. 그랬을 때 주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어서 일부의 사회 문제만 다룰 수밖에 없다. 사이먼의 만족 모형, 즉 의사결정론입니다. 그래서 A 기억 0이라면 되겠고, 자, 니은 문지기가 나오면 바로 알 수 있죠. 뭐 체제 모형, 체제 이론. 자,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부든 체제 그 자체의 능력상 한계가 있다. 다 다룰 수는 없다. 따라서 뭐 여기에 입구에서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통과시키는 문제만 논의한다. 이 문지기는 의사 결정은 있는 사람,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다룰 수는 없다는 얘기죠. 뭐가 있어서? 체제 능력상의 한계가 있어서 다 다룰 수는 없다. 체제 능력상의 한계가 있다. 문지기가 좋아하는 문제만 다룬다. 체제 이론, 체제 모형. 이익 집단들이나 일반 대중들이 이러면 알 수 있죠. 바로 정책 의제 설정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한다. 지배기업들이 지만대로 행하는 거 뭐? 다운론, 다운주의. 이를 대중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통해서 엘리트들에게 유리한 이슈만 정책 의제로 설정한다. 이거 뭐? 무의사 결정론, 친엘리트 이론. 그렇죠. 바로 뭐 이거 차례차례 되어 있습니다. 그죠? 1번 기억, 니언트, 리얼. 17번 예산 결정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관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공공선택론, 정치나 행정 문제를 어떻게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것.
또는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들 비시장 경제학은 원래 시장을 연구하는 것인데 시장이 아닌 것을 연구하는 것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치학의 경제를 응용하는 연구 이렇게 말하게 되었고 경제학적 관점이니까 인간들이 다 이기적으로 봅니다. 정답은 3번이죠. 3번에 정치인과 관료들은 개인 효용 함수에 따라서 권력이나 예산 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정치인도 관료도 일반 시민은 다 이기적이다. 그렇게 봤죠. 공공선택 전체에 관한 것이고 여러분들 나머지는 어떤가요? 1번 본질적 문제 해결보다는 보수적 방식을 통해서 예산 정치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자 그건 해설에 두 번째는 1번 해설에 보면 예산 결정에 대한 접근 방법이 뭐가 있다? 합리주의가 있고 점정주의가 있고 공공선택률 관점이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거 하나 더 적는다면 자, 전략적인 계획과 예산의 연계 접근법도 있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산 결정에 이 정도의 어떤 접근법이 있다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합리주의 점정주의인데 공공선택률 관점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요 계획과 예산 연계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웃기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뭐 전략적 계획과 예산의 연계 접근법에서는 계획과 예산의 분리를 강조한다고 해서 틀린 적도 있습니다. 그럼 웃기는 문제죠, 뭐죠? 여러분들 여기 연계라 그래놓고는 그런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저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1번에 있는 본질적 문제 해결보다는 보수적 방식을 통해서 예산의 정치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다. 보수적 방식 정치적 합리성 제고 뭐겠어요? 점정주의. 그리고 2번 니스칸에 따르면 예산 결정에 있어서 관료의 최적 수준은 정치인들 최적 수준보다 낮다? 아니 높다? 관료들은 예산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번 했었죠. 여러분들 예산을 많이 타와서 많은 사업 벌이면 자기한테 명성이나 소득이나 권력 등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예산 많이 타서 많은 사업을 벌이게 된다. 그런 걸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래프 그리고 있었는데 지금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자. 4번에 자원 배분 형태는 장기 균형과 역사적 상황에 따른 단기의 급격한 변화를 반복한다. 그래서 아마 요거와 관련성이 있을 겁니다. 전략적 계획에서 뭐 연계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거, 단기적인 거, 연계.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8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구분에 대한 설명은 옳은 거라 그랬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런 거 얘기한다면 자, 어느 자치단체가 있고 여기에 지방의회가 있고 자치단체장이 있다 그랬을 때 큰 동그라미는 뭐고? 자치단체고. 그랬을 때 자치단체 그 자체 일이 있죠. 그걸 뭐 고유사무에 자치사무라 그럽니다. 자치사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국가에서 또는 상업단체 시켜서 하는 것도 있다. 시킬 때, 맡길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었죠. 자치단체에 맡기는 거, 자치단체장한테 맡기는 거.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 자, 자치단체에 맡기는 거 뭐? 단체위. 업무 성격상 이거는 국가에도 관련성이 있고 지방에도 관련성이 있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요렇게 자치단체장과 같은 집행기관한테 맡기는 것을 기관위임이라 그랬습니다. 기관위임. 요건 원래는 국가일인데 편의상 자치단체장과 같은 집행기관장한테 맡기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업무 처리하는 거. 자, 각각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먼저 보면 3번에 자치사무 단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서 자치단체로 조례를 제정은 가능한데 기관 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바로.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조례는 누가 만들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의결해서 만듭니다. 마치 국회에서 법률 의결해서 만드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사업으로 따져보면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당연히 관여할 수 있고, 단체 위임사무는 자치단체 위임됐으니까 뭐, 여기에 공동으로 위임된 거나 마찬가지. 따라서 지방의회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기관위임사무는 자치단체장을 여기 딱 지정해서 위임한 거기 때문에 뭐, 지방의회는 원칙에 관여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방의회가 기관위임사무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결을 만드는 조례로는 뭐에 대해서 기관위임사무에 정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보면 이제, 1번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고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뭐가 뭐 섞여있죠? 틀렸습니다. 아시죠? 자치사무는 누가 부담? 자치단체가 100% 지방사무니까. 그리고 단체위임사무는 어떻게? 나누어서 분담. 양쪽에 다 할 수 있는 거라서. 그죠? 기관위임사무는 누가? 국가가? 아시죠? 여러분들 매번 했습니다. 기관임사는 국가 일이니까 국가 돈 다 내라. 그 다음에 2번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서 가급 자치단체 장에게 바로 틀렸죠. 여러분들 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며 기관임사무는 법령에서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이다. 뭐 이게 불투명합니다. 이렇게 되겠지.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서 자치단체에게 위임된 사무이며, 그죠? 자치단체, 자체한테 위임된 사무입니다. 자체에게. 장이 아니고, 장이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하급한테 할 수는 있겠지만, 자, 자치단체에게 위임된 사무이고, 기관위임 사무는 법령에서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여기서 써야 되겠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단체 위임사무는 뭐, 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된 거고, 기관위임사무는 뭐, 자치단체장한테 위임된 거다. 그렇잖아요? 4번에, 자치사무는 지방의회 관여의 대상이지만, 단체 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는 관여 대상이 아니다. 틀렸죠? 기관위임사무는 관여 대상이 아니지만, 단체 위임사무는 관여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치사무는 물론이고죠? 자치사무는 물론이고, 단체 위임사무도 관여 대상이다. 정답, 옳은 거 3번. 19번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다 옳은 겁니다. 보니까 그죠? 정답 2번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틀렸다는 얘기인데 X는 Y로 뭐 쉽습니다. 맥거리가 X는 매슬로가 주장했던 욕구 개념인데 뭐 주로 X는 하위 욕구를 아시죠? Y로는 상위 욕구를 중시하는 거다. 그렇죠? 틀렸고 아주 기본 이상입니다. 자, 형평이론 이것에 형평이론. 아담스는 자기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을 준거인과 비교해서 공정하다고 아니 불공정하다고 크거나 작다고 느꼈을 때, 그죠? 불공정하다고 풀어서 말하면 크거나 작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되고 그에 따른 행동이 일어난다 그랬죠. 매번 했던 거. 나머지는 맞습니다. 기여, ERG 이론. 메슬로 이론은 조금 수정한 거죠. 엘제퍼는 욕구를 존재, E, 의지성성, 관계, R, 리티드니스, 성장, G, 그로서의 3단계를 구분한 후에 상위 욕구, 하위 욕구의 좌절 퇴행 관계를 설정했다. 상향적으로 욕구가 발현될 수도 있겠지만 퇴행, 즉 역행, 하향할 수도 있다. 그죠? 역행 가능성이 얘기했던 사람 엘더프의 ERG 이론이었습니다. 기대이론, 부름은 보상에 대한 매력성, 결과에 따른 보상, 그리고 결과에 발생하는 기대감에 의해서 동기발의 강도가 좌우된다고 봤다. 부름의 기대이론 중에 대표적인 거죠, 여러분들. 뭐 매번 했던 겁니다. 정답 2번입니다. 그리고 20번 정책 결정 요인론 중에서 도슨과 로빈슨이 주장한 경제적 자원 모형의 내용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도슨, 로빈슨. 처음 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본 기억이 나나요? 심화 수업 때는, 자, 기본반 수업 때는 안 하고요. 심화 수업 때 하는 겁니다. 그죠? 정책 결정 요인은 무엇이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가? 원래는 정치학자들, 그리고 행정학자들이 정치 표현이 제일 중요하지. 그러면서 주장했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했죠. 1950년대 들어와서, 아닌데, 경제적 변수가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그리고 재정학자들이. 그러니까 다시 정치학자 연구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도슨 로빈슨. 자, 도슨 로빈슨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정치 체제 또는 정치 변수, 정치적 변수라 그럴까요? 정치 변수. 그리고 정책.
혹시 더 알고 싶은 사람은 그 기본서 368페이지 있습니다. 368페이지에.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 정치 변수는 정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여러분들 정치 변수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였을까? 뭐 때문이다? 사회 경제적 변수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 여기에 있어서 양쪽에 다 영향을 주고 이것 때문에 원래는 이것들이 관계가 없었는데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영향이 있는 것처럼 그죠? 이런 관계를 뭐라 그러죠? 허위 관계라 그러죠. 허위 관계. 그리고 원래는 관계가 없는데 관계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이런 변수를 허위 변수라 그럽니다. 이 사회 경제 변수 허위 변수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관계가 없었던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죠? 결국 이러면 도선 로빈슨은 정치적 변수 또는 정치체제는 정책에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한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겁니다. 관계가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허위 관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음 4번인데 1번부터 보면 소득, 인구 등은 사회 경제 요인이 정책 내용을 전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회 경제 변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정치 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자, 이번 정책 변수는 정책에 단독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바로 그렇습니다. 영향이 없는 거다. 관계가 없는 거고. 4번 정치 체제는 환경 변수와 정책 내용 간의 매개 변수가 아니다. 매개 변수를 봤던 것은 제일 앞에 있는 뭐예요, 여러분들? 키 로카드 얘기입니다. 368페이지 있습니다. 자, 키 로카드는 여러분들 이렇게 봤는데 저게 아니고 이게 원래 있었던 겁니다. 원래 그죠? 이래서 이 정치 변수 중간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중간에서 하고 있는 거 매개 변수라 그러죠. 독립 변수의 결과이면서 또 여기에 그죠? 종속 변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변수. 이렇다면 이 정치 변수가 매개 변수가 뭐 정책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죠? 키 로카드 얘기였고 도슨 로빈슨 얘기는 뭐 아니다. 4번 사회 경제적 변수, 정치 체제, 정책은 순차적 관계도 순차적 관계에 있다. 뭐 키 로카드 참여 경쟁 모형. 이런 참여 경쟁 모형입니다. (368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두 살펴봤는데 아까도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이런 거구나 쉬울 수도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시험 현장에서는 그죠? 다른 과목도 시험을 잘 쳐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급박하다 보면은 아는 것도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5과목을 적절히 시간 안에 잘 푸는 것도 요령입니다. 그죠? 자, 국가시 시험 끝났고 남아있는 시간 잘 준비해서 지방직 시험 잘 치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